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정의당과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이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운동에는 이 전략과 전술을 둘러싼 중요한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그러한 운동의 주요한 전략과 전술 논의에서 이 정의당과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발제를 해주실 발제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이신 김지윤 발제자는 그동안 한국 정치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글로 주로 많은 글들을 기고를 해오셨습니다. 그럼 힘찬 박수로 발제자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주제가 정의당과 사회민주주의인데요. 특히나 이번 촛불 이후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정의당과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사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그 슬로건을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아마 거리에서 또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보시면서 이 슬로건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했죠. 200만 표 이상을 득표하면서 선전을 했고, 사실 돌이켜보면은 정의당은 지난해 치러졌던 총선에서도 6석을 얻으면서 꽤나 선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 2012년에 박근혜가 당선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우울해하고 노동자들이 겪었던 사기저하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선전은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또한 상당히 변화했구나 하는 거를 좀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특히나 노동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이 노동계급을 역사적으로 공격해왔던 이 정당들의 후보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일갈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구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예를 들면은 이제 홍준표의 친시장적 노동조합 적대 정책, 만악의 근원이 노조라고 했던 바로 그런 홍준표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었고, 또 문재인의 이 어정쩡하고 소심한 개혁적 태도에 대해서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폭로를 한다라던가, 이 문재인이 동성애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이 혐오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도 이 날카롭게 비판을 했죠. 바로 이런 선거운동 덕분에 심상정 후보의 인기가 굉장히 치솟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심상정 후보가 이 노동자들 그리고 20, 30대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이 마지막 유세도 바로 이런 청년과 노동을 결합시킨 것을 강조해서 그가 선거운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 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 노동과 비정규직에 대한 그의 입장이 마음에 들었다는 답변이 가장 높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정의당의 부상은 좀 더 세계적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세계 경제 위기 시기에 긴축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되살아나고, 이런 가운데서 좌파 개혁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런 맥락 속에서 정의당의 부상을 좀 위치를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영국에서도 이 총선에서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이 주류 언론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의당의 부상은 또 이제 박근혜 당선 이후에 노동계급이 좀 잠시 자신감을 위축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서서히 이 자신감이 살아나고 투쟁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퇴진운동 등을 통해서 이런 자신들이 거리에서 이런 행동을 조직하면서 이 진보와 개혁에 대한 염원을 어떤 정치적 매개로서 정의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개혁주의의 부상을 쉽게 목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은 이 개혁주의가 바로 이 집권한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긴축 반대라고 하는 염원을 안고서 당선을 했지만 오히려 긴축을 밀어붙이는 이런 배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 개혁주의에서 또 하나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개혁주의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보는 것이 또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운동의 전망을 둘러싸고도 굉장히 유의미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개혁주의에 대해서 좀 먼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주의라 함은 이 체제 내에서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상과 운동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들의 지향은 혁명적 사회주의가 기존의 질서를 분쇄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자는 그 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대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흔히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 이 개혁주의와 이 사회주의의 근본적 차이가 마치 이제 그 막스주의자들, 고전적 막스주의자들은 이런 개혁을 위한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는 것으로 흔히들 오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서술된 책들을 우리가 이 사민주의를 우호적으로 다룬 책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흔한 오해와는 다르게 역사적으로 이 혁명가들이 개혁을 위한 투쟁에 굉장히 헌신했기 때문에 뭐 막스, 뭐 레닌, 트로츠키 모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했기 때문에 이 두 사상, 개혁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에서의 진정한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개혁 운동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개혁 운동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그리고 체제 내에서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과연 건설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형태의 개혁주의라고 한다면 바로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의해서 조직되는 개혁주의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개혁주의 의식은 사람들이 이제 흔히들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실제로 특정한 이론과 이데올로기와 조직을 통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민주주의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계급과 조직적, 전통적, 이데올로기적인 연계를 맺고 있으면서 실천은 거의 전적으로 의회 중심적이거나 개혁주의적인 정당을 가리킨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시리자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 사민주의의 역사라고 하는 건 최근의 현상은 아니죠. 20세기 노동운동에서 가장 강력한 조류가 사회민주주의였는데, 그런데 이 사민주의 정당들이 집권을 했을 때 많은 실패와 배신을 거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민주의는 여전히 그 강력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을 좀 도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막스가 이야기했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라는 말일 텐데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뭐 아까 제가 이제 홍준표 얘기도 했지만 흔히 이제 뭐 노동자라던가 노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사상을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차별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상들도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뭐 체제에 도전한다거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우리에게서 이제 우리를 원자화시키고 우리를 굉장히 무력감을 심어주는 그런 사상들이 또한 우리가 흔히 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지배적인 사상의 한편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이 생활이 굉장히 착취와 억압으로 점철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바뀌는 것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흔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제가 지배적인 사상이 지배계급의 사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오랫동안 세계를 바라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자신들에 의해서 급진적으로 한 번에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곧장 도달하지는 대체로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 내에서 뭔가 좀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쉽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기구, 뭐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라면 노동조합이 협상을 잘 해서라던가, 아니면 뭔가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의회 내에서의 협상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개혁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노동자들의 의식의 외부에서 몇 명의 개혁주의적 정치인들에 의해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이 사회에서 처해 있는 모순적 위치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은
후에 이 개혁주의적 사상을 지지하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사회주의 정당 내에서도 우리가 또 조금 두 갈래 정도로 쪼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류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갈래는 좌파적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좀 살펴본다면 이 주류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원리, 원칙을 지지하면서 또 이에 근거하지만 좀 더 뭔가 다양한 법률이라던가 정책을 통해서 이 체제 운영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상 조류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정의에 부합하는 현실에서의 조직을 한국에서 찾아본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정의당을 이런 주류 사민주의적 조류에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이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면서 이 안에서의 변화를 모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정의당의 강령을 살펴보면 그들은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을 중요한 강령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한다면 심상정 전 대표가 헌법 내 진보라고 하는 것을 정의당의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다라는 점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류 사민주의 정당들,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주류 사민주의 정당들에 대해서도 정의당 지도부가 상당히 호감을 드러내고 있고, 예를 들면 스웨덴의 사민당이라던가 이런 모델에 대해서 이 정의당의 지도부 혹은 정책위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곳을 탐구하고 좋은 어떤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이 어떤 정당의 우리가 성격을 파악하려고 할 때는 이 지도부와 강령과 정책, 또 기반과 일상적 실천 등을 살펴봐야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강령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정의당이 그 당원이 한 3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기로는. 그래서 근데 이 좀 분포를 살펴보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노동자들이고 또 이 내에서 한 절반 정도는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42%가 투표한 정당으로 정의당을 꼽기도 했습니다. 즉 이들이 이런 어떤 체제 내에서의 개혁을 지향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의 주요한 지지자들과 기반이 노동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정의당의 이런 노동자들과의 특히나 이제 조직 노동과의 그 관계는 과거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민주노동당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텐데요. 과거 민주노동당에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했었죠.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재정적 기반도 민주노총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비교를 견줘보면은 지금의 정의당이 민주노총이나 조직노동운동과 맺는 어떤 관계는 좀 다소 느슨해졌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의당이 특히나 최근에 이 민주노총을 매개로 해서 이 조직 노동자들과의 그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죠. 예컨대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대본부장에는 전 민주노총 주요 연맹의 위원장이었던 양경규 씨라던가 김영훈 씨 등이 이제 포함이 됐었고, 민주노총이 이번 대선에서 실제로 이제 대선 지지 후보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이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를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대선에서 상당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고 정의당 스스로가 또 정국위에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선뿐만이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전략 후보를 지정을 했는데, 이 중에 한 곳이 이제 창원에서 노회찬 후보였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노회찬 후보가 창원 어떤 노동자 진보 정치의 메카라고도 흔히 얘기하는 창원에서 이제 당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2015년에 통합정의당이 이제 4자 통합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축이 노동정치연대라고 하는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로 이루어진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민주노총과의 연계 같은 것들을 정의당이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의당이 한 축에 있다면 또 하나의 사민주의 정당의 갈래는 또 좌파적 사민주의인데, 이들의 특징은 이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개혁해서 사회주의로 변환시키자라고 하는 점이 주류 사민주의와는 좀 가장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어떤 전략뿐만이 아니라 대중운동가 노동조합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뭔가 뒷받침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도 주류 3인주의와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 좌파적 3인주의의 어떤 그 현실 버전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이라던가 그리스 시리자라던가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 찾아본다면은 과거 이제 민주노동당이라던가 아니면 현재 노동당도 이런 범주에 아직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3인주의가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우리가 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갈래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과 활동이 아니라 바로 이런 3인주의 정당이 이 민중을 대리한다, 대표한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전략적으로 국가 기구를 활용해서 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런 3인주의 전략 때문에 이런 3인주의 정당들은 주요하게 의회 진출, 또 의회 내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을 그런 경향을 현실에서는 띠게 됩니다. 이런 3인주의 정당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은 노동운동에게 있어서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3인주의 정당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운동이 부르주아 정당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인 정치적 대표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노동운동에서의 전진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같이 굉장히 공식 정치 지형이 오른쪽에 가 있고, 도찐개찐인 두 정당이 계속해서 이 정권을 번갈아 가면서 잡으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당이 노동을 강조하고 그들을 대표하려는 정당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진으로 당연히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독립적 정치적 대표체가 진정으로 대표하려고 하는 것이 또 누구냐 하는 점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본다면 이 3인주의 정당은 바로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의 이 정치적 표현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러면 노동조합의 상근 간부층을 간단히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이 투쟁을 굉장히 전투적으로 할 수가 있죠. 기업주들에 맞서서 총파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전투적 투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어떤 전투가 쉽게 자본주의 그 자체에 맞서는 투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감히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은 종국에는 노동자와 또 기업주들 간의 모종의 타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타협을 할 때 누가 노동자들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바로 이런 일을 전담하는 그 노동자들의 대표 계층이라고 하는 집단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노동조합 내 상근 간부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노동자들과 기업주들 사이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착취 그 자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완화하고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주기 때문에 어떤 체제 자체를 도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굉장히 자기 제한적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노동운동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운동을 뭔가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체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인주의 정당이 탄생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텐데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도 96년, 97년에 있었던 그 노동자들의 대투쟁 속에서 바로 이런 대표체의 필요성, 그러니까 부르주아 정당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그런 것을 의회에서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불만,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대표체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동조합의 상근 간부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3인주의 정당은 이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주의 전략을 택하게 되고, 그래서 3인주의 정당의 정치활동은 대체로 국회활동으로 환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를 강조하는 이런 전략 때문에 3인주의는 사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더 잘 발전할 수가 있는, 의회가 어쨌든 보장이 되어 있고 거기 진출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잘 발전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민주의는 바로 이런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즉 노조가 경제 영역을 맡는다면 그 사민주의 정당은 정치 영역의 고유의 어떤 구실을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분담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과거 이것이 어떤 양날개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시절에 이런 주장들이 흔히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정치적 문제에서 노동계급이 자신의 경제적 힘을 사용해서 이 정치 문제에서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사민주의 정당은.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 정의당이 물론 민주노총의 그 조합원들이 몇 년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파업을 벌였을 때 이것을 굉장히 지지하는 선언을 했고, 뭐 민중총궐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파업은 아니었지만 여기에 참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정의당 자신이 노동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같이 파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합시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합니다. 이런 선동을 하지는 않는 것이죠. 뭐 이 예를 들어본다면 정의당이 굉장히 이제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에서 예컨대 저희 이제 노동자연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요구를 결합시켜서 이 문제에서 세월호 문제에 항의하는, 박근혜 항의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정의당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특별법 문제라던가 이런 협상 같은 것들을 더 중시를 했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주 더 근래 예를 든다면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도 이들이 민주노총 하루 파업에 물론 지지하고 참여하긴 했지만 노동자들이 이런 그 정부에 맞서는 투쟁에서 파업과 같은 강력한 힘을 쓰자고 호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거리 시위를 지지하긴 했지만 공식 정치 내에서의 해법을 내놓는데 오히려 더 이제 골몰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 정의당은 이 정치를 통해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강령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때 정치라 함은 이제 의회 내에서의 정치, 투표를 통한 정치라고 하는 것을 좀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민주의 정당이 노동을 강조하긴 하지만 이 노동계급을 진정한 사회의 변혁의 동력으로 보는 이 혁명적 관점과는 근본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회를 중시하는 어떤 태도는 그들의 그 전략 문제에서 도출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민주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고도 이 기존의 기구들, 특히나 이제 국가기구를 포획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개혁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이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민주의 정당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면서도 자신들이 이런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긴 하지만 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좀 더 국민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 국가 운영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계급 협조주의 같은 양태를 띠기도 하죠. 바로 정의당이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이 스웨덴의 3인당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집권 이후에 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계급 협조주의라고 하는 것의 현실적 버전을 본다면 최근에 정의당이 사회적 대타협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가 사회적 대타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별로 비판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속노조 지도부가 연대기금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환영하는 논평을 내면서 노사 대타협의 모범을 여기서 만들자,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노동정책에서 또 중요한 어떤 공약 중에 하나는 노동과 경제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래서 뭔가 노동자들 고유의 투쟁을 강조하기보다는 뭔가 이 내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이익, 그리고 어떤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 이런 것들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것에 정의당이 큰 강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선에서 또 이제 정의당이 뭐 예를 들면 그 박근혜식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그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을 굉장히 이제 강조했어요. 그래서 박근혜와는 다르다. 이게 이제 주요한 슬로건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 노동개혁 문제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는 점도 또 정의당의 당시에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 투쟁보다 국회 내에서의 협상, 자본주의 야당 의원들과의 공조,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이 태도는 노동자들이 이런 쟁점들에서 수동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퇴진운동에서 11월에 그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왔는데, 당시에 이제 정의당이 이 주류 야당들과 함께 철도 파업 종료를 종용하고 이제 이 어떤 퇴진운동의 중심을 탄핵으로 옮겨가려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로 옮겨가려는 상황에서 여기 이제 그 함께 동의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시계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민주의의 많은 뭐 문제점들, 이런 경험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사민주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어쨌든 사회에 대한 근본적 변혁을 이야기하는 마르크스주의가 오히려 좀 공상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그게 좋은 사상이긴 하지만 당장은 너무 요원하니까 일단은 사민주의적인 어떤 대안을 당장에 추구하는 게 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정의당도 강령에서 이상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단서를 붙이죠.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지금 가능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또한 정의당에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가능한 변화는 앞서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인수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점이 이들의 구체적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히려 사민주의적 전략이 현실에서는 더욱더 공상적 전략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일단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들은 이제 국가의 권력을 사민주의 정당이 얻는 것을 통해서 개혁을 쟁취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 사회의 진정한 권력이 그들이 집권하고자 하는 그 의회에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먼저 한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보다 훨씬 더 어떤 법률 같은 것, 법이나 규칙 같은 걸 정하고 이것을 집행하고 경제적 정책 같은 것들을 집행하는 많은 국가의 자본주의 국가 기구들은 우리가 선출할 수 없는 그런 비민주적인 기구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현실에서 이 자본주의 현실에서는 서로 국가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자국에서 이 자본주의 경제 활동을 얼마나 잘 육성하느냐 하는 점이 이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국가 기구들이 자국 내의 자국 내 경제 활동을 육성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추구하는 어떤 정책이나 변화도 자본가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결코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면 자본주의 국가 내의 기구, 또 이런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 여기에 격렬히 이제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파 껍질을 하나 벗기는 방식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지 않고, 이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양파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내 몸을 조금씩 벗기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격렬히 저항을 할 것이고, 바로 자본주의 국가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개혁주의 정치, 현실적 정치가 바로 체제 내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이 스스로 이제 제한적인 경향을 이제 띠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경제가 호황이던 때에는 어느 정도 양보를 통해서 자본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양보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혁들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경제가 지금처럼 굉장히 극심한 위기에 있고 이들의
그 자본가들이 쉽게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본주의 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여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삼민주의 정당이 바로 이런 경제 위기 시기에 이 긴축이라던가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지금 자본주의 경제 위기를 일단 돌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쉽게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을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아마도 사회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그 국가가 아마 많은 분들이 스웨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러운 복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스웨덴에서 복지가 가능했었던 역사적 조건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스웨덴에서 이제 복지가 굉장히 그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이 입법이 가능했던 것의 어떤 경제적 이유로는 이 전후에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스웨덴 정부가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 국가 파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국가들의 철강이라던가 원자재를 판매함으로써 이런 경제 호황에서 큰 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조건과 더불어서 스웨덴이 이제 그 지도에서 보면 러시아와 굉장히 이제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의 파급력 같은 것들이 자국 내로 오는 것에 대해서 스웨덴 지배자들이 굉장히 그 두려워했고, 반면에 노동자들은 이런 것에 자신감을 얻어서 투쟁을 벌였는데, 바로 이런 격렬한 투쟁과 이 경제적 호황이라고 하는 역사적 특정 조건 속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로 스웨덴 경제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바로 이런 개혁주의 정당이 노동자들에게 선사했던 개혁을 다시 회수해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 같은 것도 스웨덴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비극적으로 이제 파시즘이 성장하는 이런 형태로도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경제가 이 지금처럼 계속 위기를 거듭하고 있는 시기에 이 체제 내에서의 괜찮은 개혁을 국가 기구를 통해서 선사한다는 점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권력이 아까 제가 의회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경제 권력이 선출된 정부를 또한 위협할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개혁주의 정부가 어떤 개혁에 대해서 그 추진을 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본을 해외 이전시키겠다라던가 이런 협박 같은 것들을 충분히 행사할 수가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시리자 정부를 예를 들어 본다면 그리스에서 노동자들이 이 긴축안을 거부하려고 하고 국민투표에서도 실제로 거부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세계 지배계급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그리스 경제를 완전히 이제 쪼는 방식으로 협박을 했고, 바로 이 시리자 정부가 이 시스템과 협력하라는 이 압박 속에서 굴복을 하는 그런 배신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과 자신들이 협력하려고 할 때 노동자들이 이제 저항을 하려고 하면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신을 지지해준 운동에 제동을 거는 그런 구실을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리자 정부가 긴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과 또 좌파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 시리자 내에 있는 이 개혁주의 정치인들이 지금 노동자 정부를 너희가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에 맞선 저항을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리자의 사례가 최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80년대 프랑스 미테랑 정부도 이제 국유화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런 어떤 자본이 해외로 이전하겠다 하는 방식의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후퇴한 바가 있고, 가장 비극적 사례는 이제 칠레 아옌데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칠레 아옌데 정부가 이 군부 쿠데타로 그 자신이 살해당하고 이 군부 독재가 도래하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런 역사적 경험들은 이제 몇 개 더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점은 이 자본주의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서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 혹은 나은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이야말로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오히려 실패를 거듭해왔다. 그것이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이런 다른 세계 노동계급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개혁주의 전략은 사실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와 어떤 근본적 사회 변혁과 이런 삼인주의와의 구체적 차이에서 이 사회 변화 동력의 주체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개혁주의적 전략은 사회 변화의 동력과 주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혁명적 그 급진적 사회 변혁 전략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노동자 계급 자신이 자주적 활동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스스로 해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전적 막스주의는 바로 노동 계급을 단지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라던가 아니면 우리 정당에 후원을 하는 수동적 지지자로 보지 않죠. 오히려 변혁의 진정한 동력이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지만 동시에 뭐 전기라던가 식량 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이윤의 원천을 고갈시킬 수 있는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는 노동계급 그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본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와 완전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개혁주의의 한계를 본다고 해서 이 개혁주의적 운동, 개혁을 위한 운동을 결코 이제 기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사회 변혁을 이룰 진정한 힘이 바로 이 자본주의 이윤을 만들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노동계급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진정한 개혁을 쟁취할 힘 역시 노동자들의 저항에 있다고 보고 이것을 고무하고 실제로 조직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로 도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예컨대 아까 뭐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 이 정의당과 같은 정당들이 아니면 노동조합 내 그 일부 지도자들이 국회 내에서의 협상을 통해서 이런 개혁을 막으려고 할 때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저항이야말로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예를 들면 노동자연대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실제로 조직을 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은 이런 노동개혁의 진정한 이유가 바로 경제위기 시기에 이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윤 자체를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 쟁점에 맞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개혁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안에서 뭔가 삶을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사회운동에 참가를 하지만 그 운동에서 겪는 경험을 통해서 원래 자신이 처음에 참가했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매우 흔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운동 속에서 의식이 변화하는 이 폭과 속도는 사회운동이 클수록 또 더 전투적일수록 그것이 더 이제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운동이 크고 급진적이면 사람들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전과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뭔가 체제가 이 원자화된 우리 개인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단적 힘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개혁을 위한 투쟁에서의 성공이 바로 노동자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원천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혁명적 운동이 바로 개혁을 성취하려는 투쟁에서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 변혁을 지향한다고 해서 개혁을 성취하려는 투쟁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개혁주의적 의식과 운동이 뭔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 변혁을 지지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개혁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참을성 있게 이 개혁주의적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과 관계를 맺고 이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 사회 변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정당과 공동전선, 즉 어떤 특정한 쟁점에서 공동의 운동을 함께 벌여가는 방식을 통해서 이 노동자들과 만나고, 그리고 이 운동이 더 나아가려고 할 때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이에 제동을 걸려고 한다면 이것을 비판하고 더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 이 노동자들에게 주장하고 이것을 현실에서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급진적 사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런 개혁주의의 부상에서 근본적 사회 변혁의 지지자들이 해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의 개혁주의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이 성공할 때 달려있다, 생겨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동자 자주적 행동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근본적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운동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 같은 것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투쟁에서 바로 그 혁명가들이 이런 개혁주의자들과 함께 운동을 건설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운동을 더 밀어붙이려고 하고 이들에게 더 진정한 사회적 변화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날 개혁주의, 좌파적 개혁주의, 또 개혁주의 부상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